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맑은 계곡물 소리가 끊이지 않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끄트머리 산자락에 시작되는 곳에 덕수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집은 비록 흙벽이 갈라지고 지붕에 이영이 낡았을지언정 마당만큼은 언제나 정갈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덕수는 덩치가 크고 힘이 장사였으나 마음씨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워 마을 어르신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별이 채 지게도 전에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어 읍내 장터에 내다 팔아 근근히 생계를 꾸렸습니다. 비록 쌀독에 쌀이 가득 차는 날보다 비어있는 날이 더 많았지만 덕수는 불평 한 마리 없이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며 어머니의 끼니를 챙기는 효자였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산바람이 제법 매섭게 불어와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지던 날이었습니다. 덕수는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땔감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깊은 산속까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깊은 산속은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고요했고 오직 썩은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와 낙엽 밟는 소리만이 덕수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덕수는 부지런히 도끼질을 하며 땀을 흘렸고 어느새 그의 지게 위에는 굵은 장작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었지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숲속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마음이 조금씩 급해졌습니다. 서둘러 산을 내려오려던 덕수의 귓가에 무언가 가늘고 애처로운 소리가 들려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지나가는 소리인가 싶어 무심코 지나치려 했으나 그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의 고통스러운 신음처럼 들려왔습니다. 덕수는 무거운 지게를 잠시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는데 가시덤불이 우거진 숲의 그늘진 곳에서 기이할 정도로 환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일었지만 덕수는 조심스레 덤불을 헤치고 그 빛의 정체를 확인하러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새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새는 마치 깃털 하나하나가 순금으로 빚어진 듯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한쪽 날개가 심하게 꺾여 붉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다가가자 새는 두려움에 떨며 파닥거렸지만 날개를 다친 탓에 날아오르지 못하고 바닥을 구를 뿐이었습니다. 덕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여워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저고리를 벗어 새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새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가늘게 떨리는 심장박동이 덕수의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덕수는 어머니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데운 뒤 정성껏 새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캐온 지혈에 좋은 약초를 지식여 상처 부위에 붙여주고 깨끗한 천으로 조심스럽게 동염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새의 범상치 않은 생김새와 황금빛 깃털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리도 귀한 짐승은 산신령님이 아끼시는 것일 텐데 혹여 우리가 잘못 건드려 화를 입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덕수는 고통스러워하는 생명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며 어머니를 안심시켰고 밤새 새의 곁을 지키며 물을 먹여주고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새는 조금 기운을 차린 듯 덕수가 주는 물과 좁쌀을 받아먹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새가 머무는 방 안은 등잔불을 켜지 않아도 될 만큼 은은한 황금빛으로 가득 차서 마치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덕수는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 새를 돌봤고 며칠이 지나자 새의 상처는 씻은 듯이 아물어갔습니다. 그동안 덕수의 집마당에는 왠지 모를 향긋한 냄새가 감돌았고 늦가을 찬 바람에도 불구하고 집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덕수는 이 신비로운 새가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것만 같아 땔감을 팔러 가는 길에도 내내 기분 좋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새는 완전히 기력을 회복하여 방 안을 날아다니며 날갯짓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날갯짓을 할 게마저 황금가루 같은 빛이 흩날려 방바닥에 내려앉았는데
덕수와 어머니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새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한 덕수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방문과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새는 덕수의 어깨 위에 잠시 앉아 마치 고마움을 표시하듯 부리로 덕수의 뺨을 가볍게 비비더니 이내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푸른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새가 떠나간 자리, 덕수의 발치에는 새가 남기고 간 깃털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덕수가 무심코 그 깃털을 집어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손에 전해지는 묵직한 무게감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금색을 띤 깃털이 아니라 진짜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무겁고 차가운 감촉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은 깃털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광채를 뿜어냈고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깃털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평생 금 구경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두 모자는 그 신비한 물건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깃털 하나만 있으면 다 쓰러져가는 집을 새로 고칠 수도 있고 겨울 내내 배불리 먹을 양식을 사고도 남을 것이며 어머니의 약값 걱정도 평생 안 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덕수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가난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온 덕수에게 그것은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큰 재물이 자신과 같은 평범한 나무꾼에게 생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욕심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거나 산신령의 노여움을 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온 것입니다. 어머니 또한 깃털을 쥔 손을 파르르 떨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덕수야, 예로부터 분수에 넘치는 재물은 화를 부른다고 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어머니의 말씀에 덕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깃털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덕수는 안방 마루 밑 깊숙한 곳에 있는 헐거워진 돌틈을 찾아내어 깃털을 낡은 천에 여러 겹으로 꽁꽁 싸서 그 속에 밀어넣고는 흙으로 덮어 감쪽같이 위장했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난생 처음으로 편안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자장가처럼 들리던 바람소리가 누군가 대문을 흔드는 소리처럼 들려 자꾸만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쥐가 천장을 달리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 일어나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마루 밑에 숨겨둔 황금 깃털이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져 온 집안을 태워버릴 것만 같은 환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춥고 배고팠지만 마음만은 편안했던 어제까지의 삶이 황금 깃털 하나로 인해 순식간에 깨져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덕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감은 눈꺼풀 속에서도 황금빛 잔상이 아른거려 뒤척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덕수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도 예전처럼 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틈만 나면 집에 두고 온 마루밑이 걱정되어 일손을 놓기 일쑤였습니다. 장터에 나가서도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혹시 누가 자신의 비밀을 눈치채지는 않았을까 하여 괜히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가 어딘가 모르게 안색이 어두워지고 말수가 줄어들었다며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덕수는 그저 몸이 조금 고단해서 그렇다며 새를 치료할 때 났던 향기가 낯선 이들을 불러들인 것은 아닌지 온갖 상상을 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사실 덕수의 집에서 일어난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황금 깃털을 숨겨둔 마루 밑 근처에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모를 펄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했고 그 주변에는 파리나 모기 같은 벌레들이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덕수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마저도 다른 집들과 달리 희고 맑게 피어올라 멀리서 보면 마치 신선히 사는 집처럼 보인다는 소문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아름아름 퍼지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애써 그 소문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은 점점 더 덕수의 집을 향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깟 깃털 하나 때문에 내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는 더욱 열심히 도끼질을 하고 땀을 흘리며 잡념을 없애려 했지만 집에 돌아와 마루를 밟을 때마다 발바닥 아래서 느껴지는 그 묵직한 존재감은 그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때로는 그 깃털을 팔아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고 하인들을 부리며 사는 상상을 하다가도 이는 그런 헛된 욕망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생각에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현실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천사와 악마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눈이 내릴 듯 하늘이 잔뜩 찌푸린 날이었습니다. 덕수가 나무를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느티나무 아래서 낯선 행색의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갓을 쓰고 비단 두루마기를 걸쳤지만 어딘가 모르게 눈빛이 매섭고 교활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남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었는데 덕수가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덕수의 집 쪽을 가리키는 것이 보였습니다. 덕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남자가 왜 자신의 집을 찾는지,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덕수는 황급히 집으로 뛰어들어와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고 덕수는 숨은 헐떡이며 어머니, 당분간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는 마루 밑에 숨겨둔 깃털이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엿보고 있을까봐 감히 바닥을 들추어 볼 수도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대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덕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낡은 낫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밤은 이제 덕수에게 감옥과도 같은 답잡함과 공포의 시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날 밤늦게 누군가 덕수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리 오너라, 주인장 계시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실려 있었고 사투리가 섞이지 않은 서울 말씨였습니다. 덕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낮에 보았던 그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고자 하오. 싹은 섭섭지 않게 치를 테니 방 한 칸만 내어주시면 안 되겠소? 덕수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예로부터 손님을 박대하지 않는 것이 이 마을의 법도였기에 차마 매몰차게 내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시며 누추한 곳이지만 들어와 몸이라도 녹이시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덕수는 어쩔 수 없이 빗장을 풀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날카로운 눈매가 마당과 집안 곳곳을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것을 덕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마루에 걸터앉으며 묘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허허, 산골 오두막치고는 기운이 아주 맑고 좋구려. 마치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명당 같소. 그 말에 덕수의 가슴은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사랑방에 든 남자는 잠을 자는지 인기척이 없었지만 덕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안방문을 굳게 지키고 앉아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황금새가 피를 흘리며 울부짖고 그 낯선 남자가 그물을 던져 새를 잡으려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창밖은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빗자루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수가 방문을 열어보니 그 낯선 남자가 마치 제 집인 양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수가 놀라 손님 어찌 이러십니까? 하고 묻자 남자는 넉살 좋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룻밤 신세진 값이요. 그런데 주인장, 이 집 마루 밑에서 웬 서기가 이리 뻗어나오는지 잠결에도 눈이 부셔 혼났소이다.
남자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정확히 덕수가 깃털을 숨겨둔 마루 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련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황금새가 남기고 간 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덕수의 양심과 용기를 시험하는 무거운 과제였던 것입니다. 산골 마을의 아침 안개 속에서 덕수와 낯선 남자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낯선 손님은 자신을 최 씨라고 소개하며 약재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넉살 좋은 웃음을 지으며 보찜에서 질 좋은 말린 고기와 비단 옷감을 꺼내 덕수의 어머니에게 선물로 내밀었습니다. 평생 거친 무명옷만 입고 풀죽만 쑤어 드시던 어머니는 최 씨의 화려한 선물과 입에 발린 칭찬에 그만 마음을 활짝 열고 말았습니다. 덕수는 그 모습이 못마땅하고 불안했지만 어머니가 모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차마 그 앞에서 손님을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최 씨는 다리가 삐어 며칠만 더 신세를 짓겠다며 눌러앉았고 그렇게 덕수의 집에는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최 씨는 낮으면 마을로 내려가 주막에서 사람들에게 술을 사며 인심을 썼습니다. 그는 돈 씀씀이가 해뻤고 말재주가 좋아 금세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덕수는 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최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그 양반 서울에서 온 큰 부자라던데 덕수네 집에 묵으면서 그 집에 복을 주러 왔다더라? 아니지, 덕수네 집 터가 좋아서 거기서 기를 받으려는 거라던데? 사람들의 입방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덕수가 지나갈 때마다 쑥덕거리는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덕수의 집안 공기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해도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최 씨는 덕수가 산에 가고 없는 틈을 타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눈치였습니다. 덕수가 돌아오면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덕수는 그의 신발에 묻은 흙이나 위치가 바뀐 장독들을 보며 그가 샅샅이 집을 뒤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최 씨의 시선은 언제나 교묘하게 덕수의 안방 마루 밑을 향하고 있었고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수가 마당에서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최 씨가 슬그머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복의 덕수 총각, 자네는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야. 그런데 말이네, 산을 그렇게 제 집 드나들듯 다니면 혹시 신기한 물건이나 짐승을 본 적은 없는가? 최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태연한 척 도끼질을 멈추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에 나무하고 풀밖에 더 있겠습니까? 호랑이나 안 만나면 다행이지요. 덕수의 대답에 최 씨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했다는 둥? 덕수네 집에 들어온 장사꾼이 실은 암행어사라는 둥.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덕수는 장터에 나가도 예전처럼 사람들의 반가운 인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흘끔거리며 피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투로 요즘 살림이 폈다면서? 라고 묻곤 했습니다. 순박했던 이웃들의 변해버린 태도에 덕수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이 모든 것이 그 황금 깃털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노인이 덕수를 불렀습니다. 박노인은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 작은 초가집에 살며 평생을 욕심 없이 살면서 마을의 크고 작은 분쟁을 해결해온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을에 박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덕수는 박노인이 자신을 찾는다는 전가를 받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언덕길을 오르며 덕수는 박노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박노인의 집안은 묵은 창냄새와 말린 약초 냄새가 어우러져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박노인은 곰방대를 물고 지그시 눈을 감은 채 덕수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조심스레 절을 올리고 자리에 앉자 박노인은 천천히 눈을 뜨며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고 맑은 눈빛 앞에 덕수는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박노인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덕수야, 요즘 네 얼굴에 그늘이 깊구나.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들였느냐? 아니면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것을 품었느냐? 덕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별일 아닙니다. 그저 겨울채비가 바빠 좀 고단할 뿐입니다. 박노인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집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색깔이 예전과 다르다. 탁하고 무거운 기운이 섞여 있어. 그리고 마을에 도는 소문도 심상치 않더구나. 낯선이가 집에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한다지? 박노인의 말은 정확히 덕수의 정목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곰방대를 털며 나직하지만 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재물은 모래성 같아서 바람 한번 불면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 그리고 낯선이가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 때는 반드시 그 속에 가시가 숨겨져 있는 법이지. 네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너와 네 어머니의 평안을 갉아먹고 있다면 당장 놓아버려야 한다. 박노인의 말은 덕수의 폐부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덕수는 그제야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실은 덕수는 목까지 차오른 비밀을 털어놓으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고 혹시라도 이 일이 알려져 박노인까지 위험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덕수의 망설임을 눈치챈 박노인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말하기 힘들면 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이것 하나만 명심해라. 뱀은 향기로운 꽃 밑에 숨어있고 쥐약은 달콤한 꿀에 섞여있는 법이다. 네 집에 든 그 손님을 조심해라. 그자의 눈에는 탐욕의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어. 박노인의 집을 나서는 덕수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한결 가벼우면서도 동시에 더욱 무거웠습니다. 박노인의 조언 덕분에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는 있었지만 집에 있는 최 씨와 마루 밑의 깃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해는 이미 져서 어둑어둑해졌고 산바람은 더욱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멀리서 덕수의 집이 보였는데 사랑방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고 마당에는 최 씨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 집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괴물처럼 보여 덕수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최 씨가 사온 고기로 저녁상을 차려놓고 덕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휴, 우리 아들 왔느냐. 최 서방이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어머니는 최 씨를 최 서방이라 부르며 이미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덕수를 보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게. 자네 어머니가 적적하실까봐 내가 말동무 좀 해드렸네.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형님 동생하며 지내는 게 어떻겠나? 덕수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속에서는 울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최 씨가 혐오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 씨는 끊임없이 덕수의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이 마을 뒷산에는 옛날부터 신비한 전설이 많다더군. 혹시 황금새 이야기 들어봤나? 깃털 하나만 가져도 천하를 얻는다는 그 새 말일세. 최 씨가 황금새라는 단어를 꺼내자 덕수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 그런 새가 정말 있나? 하며 신기해하셨지만 덕수는 최 씨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최 씨는 덕수의 반응을 살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는 고통스러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최 씨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고 마루를 서성거렸고 때로는 연장을 들고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덕수는 방문 틈으로 최 씨를 감시했는데 그가 촛불을 들고 마루 밑을 비추어 보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 씨는 긴 막대기로 마루 밑 깊은 곳을 쑤셔보고 있었는데 그 위치가 정확히 덕수가 깃털을 숨겨둔 곳과 일치했습니다. 덕수는 당장 뛰쳐나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생각에 주먹만 꽉 쥐고 참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수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최 씨 아저씨 이제 그만 보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마을 소문도 안 좋고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너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니? 갈 곳 없는 사람 내쫓는 건 우리 집안 법도가 아니다. 그리고 저 양반이 우리한테 해코지한 게 뭐가 있니? 오히려 네가 못 챙기는 어미를 챙겨주니 고맙기만 하더라. 어머니는 이미 최 씨의 사탕 발림에 깊이 빠져 있어 덕수의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덕수는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부이 본격적인 겨울을 알리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아름다웠지만 덕수의 집은 눈보라 속에 갇힌 섬처럼 고립되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마을로 내려가는 길도 끊겼고 사람들의 왕래도 뚝 끊겼습니다. 이것은 최 씨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외부의 방해 없이 오로지 덕수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만이 남은 집에서 그는 이제 본색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눈 쌓인 마당을 바라보며 이 눈이 녹기 전에 승부를 봐야 한다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최 씨는 이제 숨길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낯의 날을 시퍼렇게 세우며 덕수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내놓지 않으면 힘으로라도 뺏겠다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덕수는 마루 밑의 깃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찬란한 황금빛이 자신과 어머니의 삶을 어둠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날 산에서 새를 구해주지 말았어야 했나 하는 후회까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새를 구한 것은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고 잘못된 것은 그 선행을 이용하려는 최 씨의 탐욕이었습니다. 덕수는 어머니와 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최 씨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창호지 문이 덜덜 떨리는 밤이었습니다. 덕수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방 노인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뱀은 향기로운 꽃 밑에 숨어 있다. 지금 자신의 집은 탐욕이라는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앉은 형국이었습니다. 덕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내일 아침이 밝으면 어떤 식으로든 결판을 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덕수의 집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처마 밑까지 차올라 덕수의 집은 마치 거대한 백색의 무덤 속에 갇힌 듯한 형상이 되었습니다. 세상과의 길이 끊어진 고립된 공간에서 최 씨의 탐욕은 이제 거칠 것 없이 그 흉측한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양반인 척, 점잖은 척 연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아침 밥상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숟가락으로 밥상을 내리치며 어머니를 타박했고 반찬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그릇을 마당으로 집어던지는 패악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덕수가 참다 못해 한마디 하려 하면 최 씨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노려보며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느냐며 도리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구석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낮이면 방 안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꼼지락거리며 만들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여 방문 창호지에 난 작은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광경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최 씨는 가느다랗지만 질긴 명주실을 꼬아 그물을 짜고 있었는데 그물코마다 날카로운 갈고리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짐승을 잡기 위한 덫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잔인한 도구였습니다. 덕수는 그 그물이 무엇을 잡기 위한 것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다시 나타날지도 모를 황금새를 혹은 덕수가 숨겨둔 깃털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수가 마당에서 논을 치우고 있을 때 최 씨가 방문을 벌컥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완성된 그물이 들려 있었는데 햇빛을 받아 번득이는 갈고리들이 마치 독사의 이빨처럼 보였습니다. 최 씨는 덕수에게 다가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이보게, 이 산에 산다는 그 신비한 새 말이야. 다친 날개는 다 나았으려나 모르겠군. 내 생각엔 그 새가 은혜를 갚으러 다시 올 것 같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덕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글쎄요, 미물에게 그런 영물이 있을 리가요. 다 나았으면 제 갈 길 갔겠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그물을 허리춤에 단단히 매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무렵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덕수의 집 지붕 위로 갑자기 환한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가 진 뒤라 사방이 어두워야 마땅한데 지붕 위에는 마치 보름달이 내려앉은 듯 찬란한 황금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청아하면서도 슬픈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르륵, 호르륵. 그 소리는 덕수가 예전에 치료해 주었던 그 황금새의 울음소리가 분명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최 씨도 그 소리를 듣고는 미친 사람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고여 있었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왔어. 내 복덩어리가 제 발로 찾아왔구나. 최 씨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눈 덮인 마당을 뛰쳐가가 지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과연 지붕 용마루 끝에는 황금새가 앉아 있었는데 그 자태는 예전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는 날개를 펼쳐 눈부신 금가루를 뿌리며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허리춤에서 그물을 꺼내어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려와라! 어서 이리 내려와! 너는 내 것이야! 그는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펄쩍펄쩍 뛰며 새를 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덕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살려준 생명이 탐욕스러운 인간의 먹잇감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최 씨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만두시오. 저 새는 하늘이 낸 생명입니다. 당신 것이 아니란 마요. 하지만 최 씨는 덕수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덕수는 눈밭에 나뒹굴었고 최 씨는 그 틈을 타 사다리를 찾아와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광인의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루 끝에 나와 이 끔찍한 광경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계셨습니다. 그때 지붕 위에 앉아있던 황금새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맑았던 밤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마치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덕수의 집을 강타했고 최 씨가 타고 있던 사다리는 바람에 밀려 기우뚱거렸습니다. 최 씨는 중심을 잃고 눈더미 위로 떨어졌지만 아픔도 잊은 듯 벌떡 일어나 다시 지붕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네 놈이 감히 나를 피해? 천하의 보물을 내가 놓칠 줄 아느냐? 자연의 경고조차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덕수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최 씨의 본 모습을 똑똑히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셨습니다. 덕수야,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보다. 사람 볼 줄 모르고 늑대를 집안에 들였구나. 저 사람이 우리 집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어.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덕수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켜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막겠습니다. 이 집과 어머니는 제가 지킬게요. 덕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던 최 씨는 새가 날아가 버리자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눈투성이가 된 그는 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덕수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니놈이 새를 쫓아버렸지. 일부러 소리를 질러서 도망가게 한 게야. 그는 억지를 부리며 덕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덕수는 지지 않고 그를 뿌리치며 맞섰습니다. 천벌이 두렵지 않소? 짐승도 은혜를 하는데 사람이 되어서 어찌 욕심에 눈이 멀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단 말이오. 칠씨는 덕수의 말에 콧방귀를 뀌며 비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벌? 돈 없고 힘없는 게 천벌이다. 황금 깃털 하나면 세상이 내 발 아래 엎드리는데 그깟 천벌이 대수냐. 그러면서 그는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자, 이제 솔직히 말해라. 그 새가 남기고 간 깃털 분명 네 놈이 가지고 있지? 내 눈은 못 속인다. 이 집 구석구석에서 나는 그 향기, 그리고 네 놈이 밤마다 마루 밑을 살피는 꼴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최 씨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덕수는 침묵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최 씨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덕수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최 씨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역시 있었어. 당장 내놓아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내놓지 않으면 이 집을 몽땅 태워서라도 찾아낼 테다. 최 씨는 부엌으로 달려가 장작개비를 들고 와서는 위협적으로 휘둘렀습니다. 덕수는 그가 정말로 불을 지를 수도 있는 위인임을 알기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황금 깃털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소리가 더욱 거세지며 문풍지가 찢겨나갈 듯 울어댔습니다. 집안의 등잔불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며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일렁했습니다. 그 기괴한 분위기 속에서 덕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공포는 자신이 깃털을 소유하려 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분수에 넘치는 재물을 탐했던 자신의 작은 욕심이 틈을 만들었고 그 틈으로 최 씨라는 악귀가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마음속으로 깊이 참회하며 이제 이 악연의 고리를 끊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최 씨는 덕수가 반영이 없자 참지 못하고 마루로 뛰쳐나가 낫과 망치를 들고 왔습니다. 니놈이 입을 열지 않겠다면 내가 직접 찾겠다. 그는 덕수가 잠들 때마다 신경 쓰던 안방 마루 쪽으로 다가가더니 망치로 마루판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둔탁한 소리가 울릴 때마다 덕수의 심장도 쿵쿵 뛰었습니다. 오래된 마루판이 비명을 지르며 쪼개지기 시작했고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집 다 부서지네 하며 통곡을 하셨지만 최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헌금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미친 듯이 도끼질을 해댔습니다. 덕수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최 씨에게 달려들어 그를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이러지 마시오. 집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 죽소. 덕수의 힘은 장사였기에 최 씨는 꼼짝도 못하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낫을 뒤로 휘두르며 저항했고 덕수는 팔뚝에 긴 상처를 입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붉은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덕수에게 달려와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최 씨는 헐떡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방해하지 마라! 내 앞길을 막는 놈은 누구든 용서치 않겠다! 피를 보니 덕수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무력으로 그를 제압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쫓아낸다 한들 그는 다시 돌아올 것이고 소문을 내어 더 많은 도적들을 불러들일지도 모릅니다. 덕수는 깃털을 내어주어 그를 보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박노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악한 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부르는 일이다. 황금 깃털이 최 씨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는 그 재물로 더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악행을 저지를 것이 뻔했습니다. 덕수는 그 깃털이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눈사태라도 난 듯 굉음을 내며 쏟아지고 있었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쪼개진 마루판 사이로 차가운 냉기가 솟구쳐 올라왔고 촛불은 꺼져버려 어둠 속에 최 씨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최 씨는 어둠 속에서 다시 마루 밑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어디쯤인데 분명히 여기야. 그는 짐승처럼 엎드려 흙바닥을 손으로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탐욕이 인간을 어디까지 추락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덕수는 어머니를 안방 깊숙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자신은 윗목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욕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부디 저에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그들 앞에서 깃털의 존재를 밝히리라.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탐욕의 근원을 없애버리리라. 그것만이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밤새 최 씨는 마루 밑을 파헤치다 지쳐 쓰러져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 파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헛것을 보는지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고 때로는 낄낄거리며 웃다가 때로는 흐느껴 울기도 했습니다. 덕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그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황금의 눈이 먼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똑똑히 목격하면서 덕수는 다시는 재물에 현혹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밖에서 울부짖던 바람소리도 새벽이 가까워오자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